이어진 순서는 1차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48분입니다. 그동안 후보들은 주제와 형식에 구애 없이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면 됩니다. 발언 시간은 한 후보당 6분씩 주어집니다. 단 주도권자의 발언이 2분을 넘게 되면 상대 후보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또 질문은 누구에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상대에게 질문을 할 때도 답변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가령 30초, 10초, 1분 이내로 해달라 이렇게 시간 제한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대신 상대 후보에게는 주도권을 쥔 후보가 토론하는 중간에 개입할 수 있는 1분 반박 기회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1분 발언권을 드리는 건데요. 그 1분은 주도권자에게 할당된 6분에 포함돼서 저희가 계산하겠습니다. 다만 주어진 6분에서 30초가 남지 않은 짧은 시간밖에 없다면 시간상 반박권은 다음 기회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를 통틀어서 후보당 3번의 주도권 반박권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점 감안해서 적절히 안배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번의 후보가 주도권 토론을 할 때는 반박 기회는 딱 2번까지로 제한하겠습니다. 자, 1차 주도권 토론 지금부터 후보당 6분씩 차례로 돌아가겠습니다. 조은희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세훈 후보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100분 토론에서 제가 5번님께서 행정수도 이전, 국회 이전은 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행정도시 이전은 얘기한 적 없다. 국회 이전은 고려할 만하다. 오해가 많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억하십니까? 네. 네.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찾아보니까 작년 7월 한 강연에서 행정수도 기본적으로 긍정 검토했으면 좋겠다. 깊이 있게 다뤄볼 가치가 있다. 또 그 이틀 후에 페이스북에 행정부와 입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도 함께 가자. 네. 청와대, 대법원, 헌법재판소 이전 지역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셨습니다. 지금 입장이 바뀌신 겁니까? 제 기억에 청와대는 언급을 안 했던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회,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대법원까지는 언급을 했었습니다. 청와대를 옮겨가면 완전히 행정수도 이전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헌법이 바뀌든지 뭘 다 흔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시 생각은 이런 거였습니다. 저기 30초만 yes, no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도 행정수도 이전 또 입법부, 사법부 이전 해야 된다고 국민투표에 붙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투표에 붙여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 오신환 후보가 저한테 공격적으로 아닙니다. 제가 페이스북에서 제가 봤습니다. 의견을 여쭤본다 그랬습니다. 네. 의견을 여쭤보는 건 여론조사 방법도 있는데 그걸 주민투표라고 자꾸 최근에 몰아붙이시니까. 말씀하셨고요. 예. 과거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나요? 네. 기억이 안 그러니까 나는데. 그때 주민투표한다는 말은 저는 국민투표 하셨습니다. 국민투표요. 그래요? 네, 그래서 반년 전의 일이어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모양인데. 네, 오래전 일이라. 네, 저는 행정수도 이전, 또 국회 이전, 또 청와대 사법기관 이전 절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울시는 세계적인 수도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세계인이 찾아오는 서울이 안 된다. 그리고 서울시장 후보로서 이렇게 국민투표까지 붙이자 이렇게 하시는 거는 서울 시민이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서울 시민이 원하실 것 같습니까? 아닐 것 같습니까? 지난번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반대 의견이 좀 높았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게 시장이 되면 여론조사를 해서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입장을 가지는 것이 서울시장으로서는 도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대선으로 갈 때는 충청표를 의식해서 행정수도 충청권으로 대법원 헌법재판소까지 이전해도 좋겠다. 국민투표 아주 검토를 해보자 이러시고 지금은 시장이 되면 다시 시민 의견을 물어보겠다. 이거는 조금 좀 두리뭉실한 입장 변화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조금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요. 예. 지금은 제가 주도권을 가지니까 나경원 후보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최근 체계적으로 도시를 입체화해서 교통 환경 문제 종합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런 거. 네. 있는 것으로. 네, 제가 이 관점으로 나 후보님 공약을 쭉 살펴보니까 경부간선도로 지하와 동부간선도로 지하 이미 시행하고 있는 거, 그 위에 그린 서울 만들겠다. 네. 고 하셨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서울에서 정부와 서울시가 이미 지하화를 하고 있는 거 몇 개 있는지 아시겠죠? 5개입니다. 네. 나 후보님
지역구 동작대교까지 네, 합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부분도 나 후보님이 좀 종합적으로 서울을 입지하는 부분, 교통 문제와 환경 문제를 동시에 생각하는 걸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또 저희 소신입니다만 경부고속도로가 6.8km가 9만 평입니다. 여기를 공원으로 하고 나머지 이용하고 있지 않는 미실행 도시계획 시설을 주택으로 만들어서 교통, 환경, 비용 문제도 주택 문제 제대로 해결하자. 그래서 여기에 6조 원의 재원이 나오는데 3조 5천억은 공사비에 쓰고 나머지 2조 5천억은 이 은평구 서대문구의 교통지역을 해결하자. 이렇게 해서 구파발에서 강남까지 30분 만에 주파하는 강남북 지하고속도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나 후보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약이 없어서 제가 찬성하십니까? 저는 사실 조은희 후보의 그 공약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제가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해서 그 위에 아파트를 짓는 것은 저는 이제 조은희 후보는 15,000호 말씀하셨는데 저는 1만 호를 계획하고 있는 공약은 있습니다. 네, 그 위에 짓는 게 아니고 옆에 짓는 거라는 옆에. 말씀을 다시 네. 드리고요. 조금 이따가 또 설명해 주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제가 나 후보님께 또 한 번 여쭈는 거는 얼마 전에 서울 전역을 도보 10분 역세권으로 하겠다는 야심찬 공약을 발표하셨어요. 그런데 서울시에 지금 425개 동이 있는데 이 중에 역세권 도보 10분 거리가 없는 동은 몇 개 동인지 혹시 계산해 보셨어요? 그 계산은 미처 못 해봤습니다만 없는 제가 동이 말씀드린 170개 거는 동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네. 거는 이제 경전철 소외 지역, 그러니까 전철이 소외된 지역에 전부 다 전철을 놓겠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이제 제 생각에는 굉장히 좋죠. 서울 시민에게 모든 걸 다 해드리면 좋은데 문제는 재원인데 이 170개를 하려면 22조가 더 듭니다. 그러면 이 재원은 나 후보님 공약의 재원을 전체를 합해보면 22조인데 플러스 22조면 44조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당은 무엇보다도 예산을 챙겨야 된다. 무조건 퍼주기는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는 마음에서 여쭤봤습니다. 그 예산이 알겠습니다. 한꺼번에 자, 드는 건 이제 아니고요. 시간이- 계획을 이렇게 세워놓고. 네. 네, 예. 뭐 육군의- 주도권, 반론권 하셔도 네, 됩니다. 네, 자, 예.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조은희 후보에게 육군의 주도권 발언 시간이 주어졌고요. 이제 나경원 후보가 답하실 기회가 있다면 그건 잠시 후에 바로 이제 주도권 주도의 그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때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육군 사용하시죠. 뭐 한 번에 예산을 다 투입하는 건 아니고 이제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저는 오늘 다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의 의미는 사실은 많은 국민들께서 꼭 단일화해서 이겨달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을 좀 견제해달라 이런 마음이 있으시고요. 그래서 야권 단일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저는 처음부터 단일화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룰은 안철수 후보가 정해도 좋다. 그만큼 저의 단일화 의지는 아주 확고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 단일화는 시민을 위한 아주 공정한 단일화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오 후보님 인터뷰를 봤습니다. 오세훈 후보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나경원이 되면 단일화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취지이셨나요? 정말 그 앞뒤 맥락을 보면은 그게 오해라는 걸 아실 수 짧게 말씀해 있는데요. 주세요. 네. 사회자의 질문이 나경원 후보는 중도 확장력이 떨어집니까? 라는 질문이었고요. 제 대답의 요지는 단일화 자체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단일화가 되면 안철수 후보를 이기기가 어렵다는 뜻이었고요. 그 뒤에 부연 설명 줄이 또 나옵니다. 어떤 의미에서 안철수 후보를 이기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나요? 왜냐하면 본인 주장하시는 것처럼 본인은 짜장면 짬뽕 얘기하면서 나는 보수 본색이다 말씀하셨고 자, 저는 중도 외연 확장 제가 자꾸 저한테 지금 자꾸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저보고 강경보수다 이렇게 아주 이분법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본인이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 아닌가요? 저는요 보수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은 자기의 신념과 철학을 갖고 유권자들에게 판단을 받아야 되는 좀 겁니다. 동의합니다.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철학과 신념에 있어서는 아주 원칙에 가깝지만 누구에게나 의견을 듣고 누구의 머리를라도 빌릴 그런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최근에 보면 뭐 진중권 교수부터 또 진대재 전 장관께서는 저희 캠프에 오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를 낡은 이분법적으로 묻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자제해 주셔라. 그래서 좀 그걸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이제 나경원 후보가 말씀하신 가운데 오세훈 후보가 60초간의 반박 찬스를 쓰겠다고 팻말을 드셨습니다. 지금부터 60초 드리겠습니다. 네. 싸울 땐 싸워야죠. 문재인 정권이 정말 무도하고 폭주하는 정권이기 때문에 광화문 광장에서 연설 열심히 하시고 하는 거 다 동의합니다. 다 동의하는데 그것 때문에 강경보수라고 한 게 아니라 나는 보수다. 중도는 허황된 이미지다. 뭐가 실체가 있는지 모르겠다. 중도는 의미 없다. 이런 말씀을 본인이 하셨기 때문에 수도권 선거에서 이기려면 중도의 마음을 잡지 않으면, 스윙 보터들의 마음을 잡지 않으면 힘들다는 의미에서 그동안 우리 당이 아버지의 리더십이라면 우리 당이 좀 어머니의 리더십으로 따뜻하게 어려운 분들 보듬고 그분들까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중도우파, 따뜻한 보수 돼야 된다는 게 저의 신념이고요. 거기에 동의해 주신다면 마찬가지 입장이 되시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짜장면하고 짬뽕하고 섞으면 아무 맛도 안 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인용을 했을 뿐이니까 오해는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을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제 글의 취지를 좀 잘 봐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네. 드리고요. 단일화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최근에. 단일화를 경선보다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일화의 방법은 시민에 의한 단일화가 되어야 되고 사실 이렇게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한다. 이거는 잘못 들으면 어떤 뒷거래 이런 단일화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은 짧게 한 15초 안으로 답변해 주세요. 15초 안에 네. 마음을 합해야 단일화가 되고 단일화가 됐을 때 지지층까지 옮겨오려면 함께 서울시 정부를 운영한다는 확신이 없다면 지지층이 옮겨올 시간이 없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정치적 거래 이런 말씀 드렸는데 저한테 생각나는 거는 2011년 박원순, 안철수의 얼싸하는 모습만 생각이 났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진을 또 2021년에 꺼내시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그런 단일화는 잘못해서는 결국 어떤 국민들께서 생각하는 것은 시민에 의한 또 시민을 위한 단일화가 아니라 결국은 이런 단일화는 뭐 아주 낡은 뒷거래 또는 뭐 정치적인 담합, 그들끼리 행복한 단일화 이렇게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있죠. 시민을 위한 경선이 되어야 된다고 승자 생각하고요. 독식의 안 그래도 단일화가 되면 오신환 후보께 좀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좀 단일화 방법에 대한 좀 논의를 해야 될 때다. 그래서 오신환 후보, 조은희 후보한테 한 번씩 의견을 좀 듣고 싶었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중에 오신환 후보가 반박권 찬스를 쓰셨습니다. 1분, 지금부터 60여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 단일화의 명령은 이 문재인 정부 실정을 심판하고 야권에서 이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두 분의 공방 자체가 저는 자칫 단일화를 깰 수 있는 위험한 리스크가 있다는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진정성 있게 대범하게 가지 않으면 단일화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편으로는 역선택 반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중도 외연 확장을 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단일화를 이루는 건데 그 자체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앞서 말씀하신 오세훈 후보님 말씀하신 그 정치적 단판을 짓는다는 것도 저는 또 다른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100% 시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화를 이뤄내고 그것이 시민들한테 설득력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쪽으로 가서 결국엔 승리할 수 있는 단일화로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신환 후보가 이제 60초 찬스를 사용하셨는데 약간 시간을 넘기셨는데 앞으로 좀 다른 후보들을 지켜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가운데 나경원 후보의 주도권 토론 6분이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오세훈 후보에게 다시 새롭게 6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서울 시민 여러분들은 도시 경쟁력이 확 올라가서 일자리도 생기고 삶의 질 지수도 확 올라가서 좀 더 쾌적한 편안한 도시를 그리실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 MBC 토론 때 제가 세 분께 공히 도시 경쟁력 향상 방안을 여쭤봤는데요. 도판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좀 비춰주시지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 임기 때 이렇게 올라갔던 수치가
박원순 시장 때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또 제 임기 때 5년 만에 이렇게 올라갔던 수치가 박원순 시장 때 이렇게 내려갔고요. 보시는 대로 청렴도 수치도 제 임기 때 16개 광역지자체 중에 1위를 2번이나 했는데 박원순 시장 말기가 되니까 이렇게 최하위로 떨어진 걸 보고 계십니다. 사실 도시경쟁력 올리고 삶의 질 지수 올리고 청렴도 올리고 하면 서울시 운영의 절반 정도의 숙제는 마무리된다 할 정도로 정말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나경원 후보께 묻겠습니다. 도시경쟁력 확 끌어올릴 방안 1분 여유 있게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도시라는 것은 사실 사람이 모여들어서 도시를 만들고 결국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더 좋은 직장을 갖고 그리고 거기서 더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을 만드는 것이 저는 도시가 해야 될 역할과 기능이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시장이다. 그러면 저는 지금 서울은 어떤 시기냐.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야 된다. 오세훈 시장께서 시정을 일부는 잘하신 부분이 있고 또 일부는 또 비판받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기에 우리 서울이 준비해야 될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그와 관련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그와 관련된 산업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함께 결국은 그에 따른 주택, 교통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한 축으로는 우리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특히 지금 우리 새로운 신세대의 신세대들의 어떤 삶을 풍족하게 하기 위한 네. 교육, 문화, 의료 등에 대한 이 기반력을 다 하셨죠? 확충하는 것이 네.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그 시정 설명이 철학을 된것 갖고 같고요.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이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 도시를 전공하시는 분이 아주 좋은 비유를 했더라고요. 엄마가 전 세계에서 살러 오고 싶은 도시를 만들면 된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교육 환경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학교 보낸 다음에 문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 그 다음에 쇼핑할 수 있는 곳 충분하고 그곳에 가기 위해서 대중교통 이용하고 이런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서울시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됩니다. 그 종합적인 성적표가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지난 10년 동안 다시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거를 다시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그게 제가 해야지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경원 후보께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청렴도 순위가 1등으로 올라갔던 게 다시 떨어졌습니다. 혹시 생각하시는 청렴도 향상 방안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요, 저는 오세훈 후보 시절에 서울시의 공무원들의 청렴도는 올라간 부분이 몇 번 있었는데 사실 서울시 공무원의 시장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특히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청렴도 향상 방안 부탁드립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만하시죠. 됐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도권을 드렸는데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네. 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신 걸로 저는 보입니다. 사실 청렴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말 무진 고생했습니다. 공무원들은 조금 싫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원인이 왔다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120 다산 콜센터에서 전화를 합니다. 혹시 부당한 대우는 없었는지. 금방 긴장하더라고요. 복마전 서울시가 졸지에 청렴도 1등을 했습니다. 또 미란다 룰이라고 그러죠. 뭐 이렇게 피의자 잡힐 때 고지하는 것처럼 민원인을 만나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지를 했고요. 이런 방법을 쓴 덕분에 청렴도가 확 올라갔었습니다. 다시 한번 서울시 청렴도 1위 도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네. 아직도 시간이 좀 남은 네, 거죠? 6분 정도 받으셨는데 아직 1분 5초 정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오신환 후보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공약을 보니까 저는 경전철 사업을 좀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박원순 시장이 전부 다 중단을 시키는 바람에 한동안 공사가 안 되다가 몇 년 뒤에 다시 하는 바람에 지금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빨간 게 제가 시작했던 경전철인데 이제 조금 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전혀 공약이 없으시던데 교통 소외 지역 어떻게 문제 해결하실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2007년도에 당시 시장 재임 시절에 도시철도 10개년 계획을 발표하시면서 7개 노선을 발표하셨죠.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지역구에서 의정활동했던 신림선이었습니다. 신림선이 박원순 시장이 2011년도 들어오고 다시 재용역을 줘서 이것이 다 토목 사업이다라고 해서 이 2년이 늦춰졌습니다. 그것을 제가 국회 임기 중에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내고 지금 공사가 잘 진행돼서 2022년 2월이면 완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또 저희 지역에는 지난번에 나경원 후보께서 갔다 오신 난곡선이 재정사업으로 전환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알겠습니다. 경결천 자, 사업을 6분간 잘 할 수 있는 주어진 것이 오신환 결국에는 후보님, 도시철도를 완비하는 거죠. 죄송합니다만 6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일단 제가 개입을 해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오신환 후보께서 주도권 발휘하실 시간이 됐습니다. 혹시 미진한 대목을 제가 가로막은 게 있다면 네. 활용해서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제 시간은 저겁니다. 네. 저걸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예. 네. 먼저 저는 이 대재앙과 같은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통계청에서 충격적인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84로 떨어졌습니다. 2019년도 0.92였던 것이 떨어졌죠. 전 세계 유일한 0점대 출산율 국가고요. OECD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작년에는 주민등록상 인구 2만 명이 감소하는 첫 해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서울의 경우는 0.64를 발표했습니다. 제가 오세훈 후보님께 2010년도 시장 재임 시절에는 서울의 출산율이 1.0을 기록했습니다. 10년 만에 지금 굉장히 많은 출산율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에 여러 인터뷰 내용에서 그리고 아니면은 그 공약이나 정책들 발표하시는 거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화의 시대를 인정하고 그냥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두루뭉술한 측면이 있는데 이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것은 주거와 보육 환경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들어가 살 수 있는 집이 있다면 결혼을 꿈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결해야 될 게 보육. 정말 혼자 키우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독박육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남편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는데 보육 환경이 좋아지면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저출산 문제는 굉장히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결혼을 포기하시는 분들, 결혼을 기피하시는 분들, 또 출산을 기피하시는 분들 이렇게 좀 나눠서 볼 측면이 있는데요. 지금 주거의 문제, 주거 안정의 문제는 저출산과 연관은 있지만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실패한 부분들과 함께 저출산 대책 또한 지금 완전히 뒤죽박죽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거 안정은 어떻게 보면 양극화의 문제 그리고 그걸 통해서 간접적인 효과를 노릴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성들이 이 출산에 대한 공포 그것은 경력 단절의 공포에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그 일과 가정에 양립할 수 있는 보육의 문제. 그래서 공공보육 이용률을 확대해서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보다 출산율이 2배 높은 프랑스의 경우는 지금 98% 공공보육 이용률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서울의 공공보육 이용률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지금 한 43% 정도 되는데요. 그게 국공립보육시설의 이용률이고요. 제가 공약한 것은 지금 80%까지 공공보육 이용률을 높이겠다라는 공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조은희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예. 네. 마찬가지 내용인데요. 서초구의 공약을 굉장히 꼼꼼하게 발표하셨어요. 특히 공유형 인증하는 공유 어린이집 그리고 돌봄에 대해서 확실히 현장의 밀착형으로 공약들을 내셨는데 이 지금 말씀드린 이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이 보육 실제 현장에서 해보시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한 말씀 주시죠. 네. 앞서 여러 후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 문제, 또 일자리 문제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보육과 또 경력 단절 여성의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보육은 제가 저가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제 후배들한테는 저 같은 고생을 물려주지 않겠다 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전임 총장님보다 10배나 더 만들었는데 여전히 수급 불균형이 있어서 7개
어린이집을 네, 묶어서 공유 어린이집은 네. 제가 잘 알고요. 네. 훌륭한 그러면 사업을 대기조를 하셔서, 예. 40% 네, 네. 그냥 효율적으로 저희가 줄일 토론 수가 과정에 여러 번 있습니다. 말씀하셔서 제가 외울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저도 그 훌륭한 네. 공유 어린이집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제가 앞서 80%를 하겠다고 한 것은 기본적으로 43%를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해서 55%까지 만들고 나머지 25%를 서울형 인증 어린이집,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을 국공립 시설만큼의 퀄리티로 높여가지고 결국에는 80%를 채우는 그런 공공보육 이용률을 높이는 공약을 낸 바가 있습니다. 예. 잘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결혼을 포기하시거나 결혼을 기피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출산을 기피하시는 부분하고 조금 결이 달리합니다. 그래서 공약에 지금 나경원 후보님 주거 안정에 대한 부분들 많이 강조하고 그것이 직접적으로 출산에 영향을 미쳐서 물론 현금을 주는 것은 출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실 것 같아요. 주거 문제는 분명히 당연히 일자리나 주거 문제는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지만 제가 주장하는 이 경력 단절에 대한 문제 이 부분을 굉장히 거기에 저는 올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한 말씀 듣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저출산 대책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일자리 문제부터 시작해서 보육, 교육, 주거, 그리고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비혼과 비출산의 원인의 1번이 자기 개발입니다. 자아 실현. 그래서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우리가 대책이 너무나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네, 그런데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가 주거 거기까지만 듣고요. 안정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주도권 네. 토론할 때 말씀하시고 제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재앙과 같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해야 되는 데 있어서 저는 이 경력 단절에 대한 보육시설, 자, 공공보육 이용률을 혹시나 높이는 후보께 거에 제가 올인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입을 해야 되겠는데 네. 마무리하신 거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정말 숨가쁘게 24분이 흘렀습니다. 6분씩 4분께 후보께 기회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 주도권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나경원 후보부터 시작하겠는데요. 역시 6분 같은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먼저 주도하는 말씀 시작해 주시죠. 네, 뭐 오늘 이렇게 다들 비전을 말씀하시고 하는데요. 사실은 수도 서울의 수장으로서는 서울이 수도로서 정말 아까 오세훈 후보 좋은 이야기했습니다. 도시 경쟁력을 갖추고 수도로서의 위상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세훈 후보의 발언 그동안 이 국회 이전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붙이겠다. 또 심지어 작년에는 페이스북에서 사법부까지 옮기겠다 하셨는데요. 입장을 바꾸신 겁니까? 아니면 안 바꾸신 겁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니 바꾸셨습니까? 안 바꾸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면 뭐 어떻게 답변 드릴 방법이 없고요. 그럼 서울이 좀 마청노릇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국민투표에 붙이시겠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민투표나 주민투표를 붙일 만한 사안은 아니고요. 그러면 서울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 의견을 의견을 여쭤보고 여쭙겠다? 다수 의견에 따라서 좋습니다.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말씀을 아니, 여러 번 드렸습니다. 분명히 인터뷰에서는 여러 번 국민투표 이야기를 하셨다는 어휴,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아까 조은희 후보도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사실은 늘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똑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퀴어 축제 광화문에서 열리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면 말씀하시는 것이 차별에 반대합니다. 열리냐 마냐에 대해서는 절대 답변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철학을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저하시는데 어떻게 이 위기의 시정에서 서울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느냐. 결단력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신데 과연 하실 수 있을까? 지금 하시겠다고 늘 말씀하시는데 뭐 반박권 쓰시겠다고 하는데 도시경쟁력 높이신다고 하는데 15년 전에 서울시장 하신 그 생각으로 지금 하실 수 있을까? 지난번에도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하면 이건 뭐 안 됩니다. 추경해서 이거 편성할 수 없습니다 하시는데요. 저 같으면요. 나라에 가서 돈 달라고 우리 기재부 장관한테 무릎 꿇어서라도 서울 시민을 위해서면 받아오겠습니다. 그런 소극적인 자세로 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뭐 이제 반박권 하셨으니까 네, 한번 답변해 됐으니까 보시죠. 지금부터 6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퀴어 축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소수자의 입장을 고려해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다만 광화문 광장이나 서울 광장 쓰는 문제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규정도 있고 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 시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셔서 저는
그분들이 저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수도 이전 얘기 자꾸 하는데 지방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울만 살 생각하지 않고 그런 기관 몇 개 내려간다고 서울에 큰 지장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경쟁력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걸로 생기는 거거든요. 너무 민감하게 생각할 거 없다는 생각이고요. 자꾸 이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마련할 수 있다고 지금 우기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불가능에 가까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돈을 더 국고보조금을 타오겠다 그러는데 민주당에서 절대 줄 리가 없죠. 그리고 이미 예산을 많이 집행을 4월 달이면은 이미 예산 집행에 들어갑니다. 예산 다이어트 할 틈도 없습니다. 그거를 의지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거는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자, 오세훈 후보가 60초의 반박권을 사용하셨고요. 그 답변이 끝나기 전에 조은희 후보께서 1분 반박권 사용을 청하셨기 때문에 나경원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만 조 후보께 다시 계속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세훈 후보님의 그 맞춤 노릇을 해야 되니까 국회나 또 행정부가 이전하는 게 뭐가 문제냐 그러시는데 저는 그 의견에 절대 반대합니다.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얘기했는데 세계인이 찾아오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울이 경쟁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맏형으로 지방 균형 개발은 지금 예산이 각 시도에 가고 또 권한이 각 시도에 가야지 수도가 이전한다고 그게 절대 균형 발전이 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균형 발전을 외친 그 역대 정부에서 다 균형 발전을 외쳤지만 여전히 예산과 권한은 중앙 집권이거든요. 그래서 예산과 권한을 각기 나누는 방법을 고민해야지 맏형으로서 역할이지 네. 어떻게 수도 서울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서 국회 또 행정부가 이전하는 것이 그게 교토 균형 발전인가? 국회하고 행정부가 자, 같은 이제 제 게 주도권식 토론이니까 나경원 제가 후보의 이야기 좀 주도권 시간이라 하겠습니다. 다른 후보께 이제 발언 기회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까 오세훈 후보 말씀대로 하면은 사실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시장 선거 왜 합니까? 이 잘못된 방향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럴 거면 안 바꾸시고 그대로 하실 거면 지금 대행 체제로 그대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능숙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시장 선거는 성비위 사건으로 일어난 선거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조사도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또 독립된 조사처 같은 것을 두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우리 고위공직자들의 사무실을 좀 개방감 있게 하고 저는 6층 사무실 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왜냐?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역사가 발전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조은희 후보 네.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보면서 우리가 이 선거가 생긴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떤 역사적인 진전을 가져올 수 있는지 네. 정책이나 마련한 거 있으시면 네. 저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부끄러움의 선거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 민주당 서울시장 10년에 무능한 것에 대해서 정말 고통받고 아우성을 하는 아우성의 선거고 우리 국민의 힘이 희망을 드려야 되는 네. 희망의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짧은 시간이 남긴 가운데 질문을 받으셨기 때문에 제가 좀 개입을 해서 멈추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주도권 토론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께 이제 6분을 새롭게 드리겠습니다. 네, 도판을 좀 비춰주십시오. 지금 명동이 밑에 보시는 이 사진처럼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임대라고 써 있는 데가 이렇게 많을 정도로 즐비할 정도로 완전히 명동이 초토화됐는데요. 코로나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시장 시절에 이 그래프를 보시면 한 500만에서 1000만까지 관광객 숫자가 이렇게 획기적으로 늘어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밑에 표를 보시면 동남아나 일본, 중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서울로 들어오겠다. 1순위로 서울을 가보고 싶은 도시로 꼽았었습니다. 500만에서 시작됐던 관광객이 1000만으로 늘었습니다. 사실 관광객이 1000만 명이 들어오면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관광객 26명이 들어오면 일자리가 하나 생산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관광객 숫자를 이제 내년부터는 엄청나게 늘려야 서울에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 하는 결론인데요. 나경원 후보께 묻겠습니다. 네. 관광객을 늘리기 위한 방법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죠.
관광 수도 서울로 만드는 거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관광객 2,500만 시대를 방법론을 열겠다. 여쭤봤습니다. 자, 관광객 2,500만 시대를 만들려면요. 서울에 볼거리, 먹을거리가 있어야 됐습니다. 됩니다. 그다음에 조은희 후보께서 한 가지 방법만 더 말씀해 주시죠. 저는 서울을 뉴욕처럼 파리처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뉴욕처럼 외국의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 규제를 풀어줘야 되고요. 또 서울의 도심을 K 한류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서울이 볼거리가 오게 해줘야 된다. 네, 좋습니다. 네, 오신환 후보. 저는 개인적으로 볼거리와 컨텐츠가 필요한데 상업도시 비전을 통해서 외국의 글로벌 기업들을 서울에 많이 유치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지금 관광객 어떻게 좀 늘릴 수 있을까 여쭤보니까 볼거리 얘기가 나왔고요. 기업체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기업체는 관광객과는 무관하죠. 투자 유치 말씀을 하시는 건데 과히 무관한 얘기는 아니지만 아마 평소에 관광객에 대해서 정리된 생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법, 제가 썼던 방법은 이런 거였습니다. 볼거리, 즐길거리 엄청나게 많이 늘렸고요. 그리고 숙박업소가 부족할 정도가 돼서 사실은 이노스텔이라고 해서 러브호텔까지 총동원해가지고 관광호텔로 만드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호텔을 획기적으로 많이 늘려서 저가로 방을 공급하는 방법을 썼었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해외에 광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광고비 많이 쓴다고 시정 홍보한다는 오해도 많이 받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외국 도시에 굉장히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광객 500만의 도시를 제 임기 말에 1000만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중에 이제 나경원 후보가 이제 오래전부터 반박 카드를 들으셨는데 아마 그 발언 네, 전에 말씀하시고 있었던 그러면 듣고 하겠습니다. 맞아. 마무리하시고 해도 됩니다. 마무리하시고 마저 시간이 가고 예전 있어서 시정을 네. 자랑하시니까 말씀하시고. 시간 가고 있습니다. 빨리 하세요. 네, 그럼 반박권 드셨으니까 나경원 후보께 우리 발언드리겠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또 그 당시에는 이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이렇게 잘 정부하고 시너지를 잘 만들어 가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제 요새 광화문 광장 논란을 보면서 오세훈 후보께서 이제 뭐 참 보여주는 시정을 잘하셨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 뭐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것이 전시 시정으로 된 부분이 있다. 예컨대 광화문도 이렇게 지금 막 또 뜯어 부수고 이게 왼쪽으로 옮기고 하는 것이 그동안 광화문의 역사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거대한 중앙분리대회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까지도 이 광화문 광장을 무리하게 공사를 하시고 플라워 카펫을 깔았다 또 그다음 대회를 했다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세훈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시정 1분이 됐는데. 한마디로 이러한 시정이 질문 지나치게 드린 전시 순간부터 1분이 시정으로 지났습니다. 가다 보니까 결국 오히려 박원순 후보의 도시재생 시정의 시간이 다 됐고요. 어떤 근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네, 해봅니다. 광화문 광장도 사실은 관광객이 오는데 크게 일조한 정책이긴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도 파리에 가면 샹젤리제 거리가 있고요. 런던에 가면 트라팔가 거리가 있고요. 어느 나라도 도시를 대표하는 광장이 있죠. 사실 거기가 옛날에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시대 때 육조거리였습니다. 역사성을 되살리고 광화문 광장 한가운데 서서 우리의 역사를 알 수 있는 뒤에 경복궁과 북악산을 배경으로 외국 언론들이 종종 리포트를 합니다. 어느 도시든지 그런 상징적인 공간은 꼭 필요한 거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서울의 세비섬을 비롯해서 DDP 같이 와볼 수 있는 곳. 동남아나 아시아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사실은 전통 공간이 관광지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세계적인 트렌디한 도시를 만드는데 많이 애를 썼는데 기억하시겠지만 그게 디자인 서울이었습니다. 여하튼 간에 다시 살려내야 됩니다. 서울의 관광상권을. 그래서 오늘 새 후보께 질문을 드렸고요. 충분한 시간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서울은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관광객도 많이 끌어들여서 들어오고 싶은 서울, 기업도 들어오고 투자도 들어오고 정보도 몰리고 기술도 몰리는 그런 곳을 만들 때 비로소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그 일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삶의 질을 끌어올린다. 그리고 우리 후대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준다 하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실 주택 공급 얘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한 도시는 주택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이 도시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고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 이것 해본 사람이 참 능숙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꾸 10년 지났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리를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6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 저희가 관리는 엄격하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이 다툼의 소지가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제가 개입할 테니까 저를 믿고 좀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신환 후보의 육군 주도권 토론입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선거는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정에 대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이 누구냐, 대상이 누구냐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부터 정책이 나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부동산 대란에 가장 큰 피해를 보신 분들은 무주택 서민들과 전세 난민들, 청년들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코로나로 인한 가장 큰 피해 계층 대상들이 2030 청년층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것은 일자리를 잃고 지금 실업급여까지 끊겨서 생계를 이어나가지 못하는 청년들이 지금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자영업 소상공인들 한계 상황에서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손실보상법 얘기를 꺼냈다가 이미 들어간 지 오래고 지금 다시 4차 재난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약들이 여기 계신 후보님들이 그 대상을 위한 그 대상에게 소구되는 그런 공약들이 필요하다. 저는 그것이 공감 능력과 진정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무주택 서민들 그리고 전세 난민들에 대한 그런 관심과 공약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나경원 후보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제 청년도 말씀하셨고 무주택 서민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동산 정책에 우리가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무주택 서민이나 이런 전세 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임대주택 비율이 서울이 10%가 안 되잖아요. 8%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싱가포르 같은 도시는 한 2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세 시장이나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절대적으로 임대주택 숫자가 모자랍니다. 네, 임대주택을 늘리겠다는 말씀이시군요. 늘리고 또 청년의 경우에는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 임대부 주택을 1년에 5,000호씩은 청년에게 분양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공급 확대. 그래서 지금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 원을 초과했지 않습니까? 네, 예. 공급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지금 당장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림의 떡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임대주택 아니면은 그분들이 자산 축적을 위한 제가 공약한 토지 임대부 반반 아파트, 환매 조건부 아파트 같은 것들이 결과적으로 주거 안정을 도모하면서 자산 축적을 늘려갈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같은 공약이죠. 다만 그런데 지금 대부분들이 65만 원을 짓겠다. 아니면 지금 70만 원을 10년 동안 짓겠다. 오 후보님께서는 36만 원을 짓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 토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의미에 대해서 저랑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교수분이 어제 인터뷰를 한 겁니다. 이걸 한번 보시죠. 우리 당의 후보들뿐만이 아니라 우상호, 박영선 후보조차도 굉장히 허황되고 부실한 공약이다라는 지적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교 대학원 교수께서 한 바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제 제 이름만 거론하지 않았는데 저는 그 숫자의 의미가 정말 무의미하다. 즉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민간 영역, 지금 말씀하신 93%의 영역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면서 공급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규제 철폐와 패스트트랙 같은 것을 촉진시키는 그런 것들을 시장이 하면 된다. 반면에 시장이 직접 개입해서 해야 될 일은 이 공공의 영역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숫자 가지고 더 이상 논쟁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 조은희 후보께서 이제 반박 카드를 쓰셨거든요. 일단 1분을 쓰시고 이어서 나경원 후보도 쓰셨기 때문에 두 분께 60초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신환 후보님의 반반 아파트 굉장히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숫자는 맞는데 그리고 반반 아파트는 맞는데 지금 태릉 그린벨트에 3만 호를 짓겠다.
또 그 캠프킴 용산 부지에 3만 원을 짓겠다. 이거는 문재인 정부가 하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방법이 생각이 좋아도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이 아니고 내 집을 줘야 되는데 그거는 분양을 해야 된다. 그거는 미활용 도시계획 시설을 이용하면 1년에 2만 원씩 10만 원을 보급할 수가 있는데 왜 자꾸 숫자는 뻥이다. 저한테도 상상으로만 집을 짓느냐 하는데 집은 일머리로 짓습니다. 규제가 있으면 그 규제를 뛰어넘는 발상의 전환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문재인 정부 8.4 대책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과거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60조를 다 쓰셨고요. 나경원 후보 60조 드리겠습니다. 뭐 주택 이야기가 나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과 그리고 공급 확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급 확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에서 제가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시키도록 규제 확 풀어드리겠습니다. 제 주택 공약이 원더풀인데요. 원하는 곳에 더 많이 집을 짓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축으로 민간에서 집이 공급되도록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 축으로는 역시 임대를 활성화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을 짓게 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임대부 주택 굉장히 좋은 공약인데 사실은 청년들이 그 돈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또 그래서 이자 지원을 해주는 것이 제가 토지임대부 주택에 대한 이자 지원 정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후보들 공약을 보면 오세훈 후보의 상생주택은 역시 이 관주도의 상생주택이라서 사실은 문제가 많다라는 점을 좀 지적하면서 민간이 자발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두 분의 이 반박권을 쓰신 바람에 이제 오신환 후보에게 주어진 6분의 시간은 다 됐고요. 자, 6분씩 주어지는 네 후보의 첫 번째 라운드, 이제 두 번째 라운드의 마지막 질문자가 되겠습니다. 주도권자로 조은희 후보인데요. 6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신환 후보님께 여쭙니다. 네. 제가 작년 7월부터 1가구 1주택 9억 이하 재산세 감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서 문재인 정부도 뭐 이낙연 대표랑 그 대통령이 3주 동안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은 6억 이하 1가구 1주택 감면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했습니다. 미흡하지만 제가 주장하는 것을 따라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오죽하면 박영선 또 우상호 두 분 민주당 후보님이 토론하실 때 조은희의 반값 재산세 문제 있다,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신환 후보님도 민주당 후보님들의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저는 기본적으로 이 정부에서 과하게 재산세가 올라간 부분들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 지금 권한을 넘어서는 그리고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그것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이따 반론권 쓰시면 제가 기회를 드리고요. 권한이 넘는 게 아닙니다. 기초단체장 또 광역단체장이 1년에 재해가 있을 때 한해서 재산세를 반값에 감경할 수 있는 법안이 그 조례가 있고요. 그것이 2004년도부터 2005년, 2006년도 전 서울시의 자치구가 20개 자치구가 다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청장님은 제2혹을 받아들이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지금 그 결정이 난 거 아닙니까? 결정 안 그 났습니다. 절차에 지금 대해서 재판을 문제제기를 하고 진행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또 오 후보님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점은요. 2월 22일 날 한 인터뷰에서 재산세 감면 정책을 거론하면서 민주당 시의회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 지향이 너무 다른 얘기를 하면 싸울 뿐이다. 그랬는데 재산세 감경이 정책적 지향이 다른 건가요? 지금 민주당 정부하고 지금 다른 측면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시의회의 93% 이상이 민주당 시의원님들이 계신데. 오신환 후보님은 지금 어떤 방법으로 그럼 하실 수가 있습니까? 오신환 후보님은 지금도 태능에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대로 거기에 아파트를 짓고 또 민주당 시의회가
90% 이상 장악하고 있으니까 시의회가 동의하지 않는 사업은 할 수 없다. 그러면 시장 왜 바꿉니까? 민주당 아니, 이기가 그래서 되는 재산세를 거죠. 지금 내려주셨습니까? 결국엔 못했잖아요. 저는 자꾸 희망 고문하지 말아라. 아까 희망 고문 숫자 아닙니다. 갖고 65만에 대한 주택을 짓겠다고 한 것 또한 저는 희망 저한테 고문이에요. 기회를 주시면 제가 그거는 명확하게 지금 답변을 주도권을 드리고요. 갖고 계시니까 네. 제가 더 이상은 안 하겠지만 다음에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고요. 오신환 후보님의 지역구인 관악구에도 구역이하 주택 비율이 99%고요. 네. 그리고 제가 대법원에서 지금 저는 승소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장이 되면 이것을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정책적 지향이 다르다. 문재인 정부의 지금 세금 폭탄으로 서울 하늘 안에 내 집 한 칸 갖는 게 그렇게 죄입니까? 서울시장이 그런데 되면 3년 어떻게 동안 하실 수 있죠? 잠깐만 네. 조금 이따 물어주시면 되고요. 3년 동안 재산세가 50% 올랐고요. 지금 올해만 해도 서울시의 세수가 재산세 과다로 해서 8천억이 더 거칩니다. 그런데 지금 1가구 1주택 9억 이하 감면해드리면 아주 최근 아무 짓 다 해도 2천억이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시의회가 동의를 안 하니까 못한다. 정책적 디약이 다르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는 너무 소극적이라 이런 생각을 드리고요. 네, 자, 제가 지금 다시요. 이제 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제 오신환 후보께서 반박권 쓰겠다는 팻말을 드셨으니까 네, 지금부터 60초 시간을 네. 드리겠습니다. 조은희 후보 말씀하신 부분들이 현실 가능하지 않은 것들을 자꾸 주장만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 서초구에 조례를 만드셨잖아요. 그 조례가 지금 대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인 거고요. 집행정지입니다. 집행정지가 된 네. 거고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만약에 서울시장이 되면 본인의 권한이라고 하는데 서울시 시세 감경 조례를 개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시의회가 지금 101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개정하겠다는 건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주장만 하시니까 제가 답답한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거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과 우리 국민의힘의 정책이 지금 충돌이 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걸 동의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 아까 태릉골프장 부분은요. 그린벨트가 문제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큰 게 문제인 겁니다. 제가 그 태릉골프장을 제가 지정한 게 아니잖아요. 이 정부가 지정한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이 자연 친화적인 도시를 원해서 반대한다면 할 수가 60초가 없다는 다 게 제 기본적인 지났습니다. 생각이에요. 예. 오신환 후보 됐어요? 말씀을 정리해 주시고요. 자, 네, 조은희 후보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고 아니요, 계시는데 저는 반박 좀. 전체적으로는 네. 시간이 이제 1분 남았습니다. 마저 1분 쓰실 수 있습니다. 저는 미래로 가려면 기존의 틀을 깨는 혁신적인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 구청장, 민주당 국회의원도 반대하는 태능에 문재인 정부가 짓겠다고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는 거. 그리고 지금 대법원에서 지금 재산세 감경안에 대해서는 제가 다투고 있습니다. 저 이깁니다. 그리고 그 예산은 2천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게 자치구가 지금 반대하는 거는 자치구 예산이 없다는데 그 예산을 최악의 경우에는 보전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금 고통, 세금 폭탄에 지금 휘청거리는 그래서 카드 빚까지 내서 재산세를 내는 서울 시민의 고통을 민주당 시의원이 반대하기 때문에 못한다. 정책적 지향이 다르기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문재인 정권 심판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조은희 후보 6분 시간 정확하게 지켜주셨습니다.